네,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에는 그 CPU가 실행하는 명령어가 그 몇 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데, 우선은 기억 장치에서 그 명령어 데이터를 읽어오는 동작을 패치라고 하고, 그 패치가 명령 레지스터에 들어오면 걔를 디코드해서, 디코드 한다는 거는 걔 로직이 무엇이 그 0과 1의 비트 조합이 뭔지를 분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적절한 제어 신호를 내보내고 또 메모리에 쓰고 읽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코드 단계가 있고, 그 execute 단계라는 게 방금 어떤 그 명령어 해독에 의한 동작 결과, 그러니까 메모리를 쓴다든가 읽는다든가 뭐 점프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계산을 어떤 뭐 실수 연산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는 과정을 execute라고 합니다. 그 20페이지 내용을 한 번 더 언급드린 내용은 이제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그 파이프라인이라는 이 CPU 내부 구조 때문인데요. 그 예전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뭐 그 마이컴의 성능이라는 게 요새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그 예전 거를 얘기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보통 1990년도나 2000년도 초반에 나왔던 마이컴들은 그 CPU랑 마이컴이라는 그 시장도 달랐는데 CPU 구조도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CPU는 진짜 그 CPU와 그 기억 장치 사이에 데이터가 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용량의 큰 그 어떤 정보들을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반면에 마이컴은 메모리가 조그맣기 때문에 기억 장치랑 오가는 정보량이 작아요. 대신에 주변에 I/O 장치가 인베디드 된 내장형 I/O들이 많은 거죠.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CPU 제조 기술이나 마이컴의 성능도 굉장히 높은 게 요구되다 보니까 그 원래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고성능 CPU에서 사용되던 어떤 구조들이 점점 마이컴으로 이제 내려오게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 파이프라인이라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메모리란다. 그 인스트럭션 실행 구조를 따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 드렸듯이 그 CPU가 마이컴이 어떤 명령어를 실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세 개 혹은 네 단계 정도 나뉘거든요. 패치, 디코드, 익스큐트. 익스큐트라는 부분은 리드, 라이트 동작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네 단계 정도 나뉘는데 이 각각의 이 단계가 서로 독자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패치라는 거는 기억 장치에서부터 명령어를 읽어오는 동작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명령어를 읽어오는 동안 그 전에 있던 다른 명령어를 디코드하는 어떤 행위는 서로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명령어가 한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는 거를 요 몇 가지 단계로 놔두고 이게 서로 겹치지만 않는다면, 서로 오버랩만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최초의 첫 번째 명령어가 패치, 디코드, 익스큐트가 되면 두 번째 명령어는 첫 번째 명령어가 끝나고 실행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명령어가 실행되는 도중 다시 패치를 또 오버랩을 하는 거죠. 겹치지 않는 조건으로. 이렇게 되면은 최초의 명령어가 실행될 때만 약간 느리고, 일단 명령어들이 실행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패치, 디코드, 익스큐트가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고속으로 명령어가 실행되는 것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자료에는 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파이프라인 장점은 뭐 명령어를 가져오고
오고 실행하는 단계가 끊임없이 계속됨으로써 그 인스트럭션의 실행 결과가 굉장히 연속적으로 그 되는 것처럼 실행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인데 CPU 안에 있는 제어 장치인 CU는 매 클럭마다 어떤 동작을 하고 한 클럭마다 패치, 디코드, 익스큐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파이프라인이 없다면 패치, 디코드, 익스큐트만 계산해도 3클럭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어 다음에 두 번째 명령어가 실행되려면 적어도 4클럭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파이프라인을 하면 첫 번째 클럭에서부터 패치, 디코드, 익스큐트가 되고 이제 오버랩이 된다고 치면 네 번째 클럭에서 패치가 되는 게 아니라 익스큐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클럭부터는 그 인스트럭션의 동작 결과가 연속으로 나오는 같은 효과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면에 패치, 디코드, 익스큐트가 되면 두 번째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파이프라인의 성능은 파이프라인의 크기나 그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그 명령어를 어떤 식으로 파이프라인으로 구성할지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그 CPU 설계에서부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이것도 이제 CPU 설계하는 그 회사에서의 역량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여하튼간에 파이프라인이 적용된다면 제가 화면에 지금 그림 그린 것처럼 네 번째 클럭, 중간에 다른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첫 번째 명령어, 두 번째 명령어부터는 매 클럭마다 마치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 동작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고속 연산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동일한 시간 내면은 훨씬 많은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파이프라인은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대표적인 문제가 지금 알려진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론 분기문, 그 명령어가 오버랩이 되려면 그 각각의 명령어가 확정적인 동작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복사한다든가 이동한다든가 이런 거는 되는데 명령어가 실행이 되다가 갑자기 어디서 if문, 그러니까 어떤 그 분기 명령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을 깨는 행위를 하는데, 왜냐면은 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어가 실행되고 두 번째 명령에서 그 실행되는 결과가 if문이나 스위치문이나 비교 연산문 같은 명령어가 들어오면 얘가 그 인스트럭션의 연산 결과에 따라서 동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파이프라인이 연속되질 못하고 지금 제가 화면에 그리는 식으로 하면은 네 번째부터 명령어가 다시 실행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허용되는 명령어도 있는데 쭉 명령어가 실행되다가 갑자기 비교 연산문이 들어오면 거기서는 파이프라인이 깨집니다. 깨지고 그 전 명령어 사이클이 완전히 종료된 다음에 비교 연산문이 실행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그러한 한 가지 단점이 있고, 비교 연산문이 아니더라도 파이프라인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명령어가 이렇게 하나가 실행이 됩니다. 패치, 디코드, 익스큐트. 근데 두 번째 명령어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명령어가 연속되는데 그 명령어들이 특정 주소나 특정 어떤 기억 장치를 동시에 억셉스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각각의 명령어가 서로 다른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억 장치에 동일한 어드레스에 있는 동일한 데이터를 같이 억셉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명령어는 읽고
한 명령어는 쓰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 파이프라인을 깨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 화면에 A라는 명령어가 실행됐을 때 얘가 특정 메모리의 데이터를 쓴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두 번째 명령어 B가 그 데이터를 읽어오는 동작을 한다고 어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B 명령어가 실제로 데이터를 그 명령어를 읽어와서 읽어오는 동작, 그러니까 그 명령어에 있는 주소 번지를 읽어오는 동작이 이 execute가 아니라 패치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A라는 명령어가 실제적으로 메모리의 데이터를 쓰는 행위는 라이트 동작에서 생기거든요. 이 타이밍에. 나는 당연히 데이터가 써져 있다고 가정하고 B라는 명령어를 실행한 건데 실제 B 명령어는 파이프라인 때문에 A 명령어가 완료되기 전에 실행을 해버려요. 그럼 당연히 이 물음표에 있는 데이터는 A가 기입하기 전 데이터인 거죠. 그죠? 그럼 당연히 이 읽어오는 이 데이터가 이게 뭐라고 할까요? 뭐 얘를 1이라고 치고 2라고 하면 1이라는 A 명령어 때문에 라이트가 돼서 2라는 데이터가 되는 동작인데 실제로 B라는 명령어가 실행될 때는 2라는 데이터로 변화되기 전, 그러니까 1이라는 데이터를 읽어와서 어떤 그런 동작상의 문제가, 그러니까 데이터의 기입 순서가 앞뒤가 오버랩되어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동일 번지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억세스하는 경우, 혹은 뭐 어떤 연산 결과가 전에 실행된 명령어의 연산 결과를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 어떤 경우, 이런 경우는 파이프라인이 깨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제 설명이 좀 예제가 이상했네요. 여튼간에 뭐 이런 경우라는 겁니다. 뭐 이제 아시겠지만, 근데 또 반대로 이런 경우 또 다른 예제. 그 A라는 명령어가 맨 마지막 execute에서 뭐 예를 들어 같지 않다, 어떤 이런 결과가 연산되는 명령이에요. 근데 B라는 명령어가 그 데이터가 같으면 뭐가 실행되고 같지 않으면 뭐가 실행된다. 약간 그러니까 명령어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때도 파이프라인이 깨져요. 그러니까 전 명령어의 결과가 연속된 명령어의 동작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것도 파이프라인이 깨집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그 동작 속도가 항상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약간 좀 이제 생각외로 맞는 문제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C 언어의 구조 자체가 함수, 그러니까 함수라는 기능으로 이렇게 모듈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인 함수에서 C 언어를 한 만 줄씩 짜진 않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함수로서 어떤 기능들을 뽑아서 유지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C 언어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분기가 많아요. 그 언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파이프라인이 연속되는 가능성도 있지만 깨질 가능성도 항상 있는 거죠. 파이프라인이 연속되지 못하고 깨지고 또 파이프라인하고 깨지고. 그래서 그런 또 장단점이 있다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인스트럭션을 패치, 디코드, 익스큐트 단계를 나누고 있고, 각각의 단계를 독자적으로 실행하는 점을 이용해서 좀 더 명령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이 정도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2페이지입니다. 네, 명령어 세트에 따른 프로세서 종류.
아, 이게 제가 기억이 나네요. 예전에 이걸 참 열심히 외웠던 것 같은데, 아, 요새는 사실 이런 게 좀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됐어요. 이게, 어, 시스크 리스크로 컴퓨터, 그러니까는 프로세서 종류를 나누기엔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시스크, 그러니까는 그 컴플렉스 인스트럭션 셋 컴퓨터의 대표 주자가 인텔이거든요. 그 인텔 CPU,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80 계열 CPU라고 부르는 애들이 그 아까 저희가 그 명령을 인스트럭션이라고 했고 인스트럭션을 기억 장치에서 읽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인텔은 어떤 구조냐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설계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어가 늘어날 거라는 거죠. 명령어가 늘어날 것이고 CPU 클럭이 빨라지면 어, 한 개의 인스트럭션을 그 발전되는 반도체 설계 어떤 기법에 맞춰서 하는 거가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명령어가 있으면 그 명령어가 실제 CPU 안에 제어 장치에서 구동될 땐 한 개의 명령어가 그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서 또 내부적으로 또 명령어가 더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생각해 보면 이미 인스트럭션 하나가 패치, 디코드, 익스큐트의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명령어의 실행 단계마다 그 일어나는 동작에 대해서도 명령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 CPU는 우리가 하는 어셈블리 명령어 하나가 실제 CPU 내부에서는 한 개의 인스트럭션이 여러 개의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 CPU가 클럭이 높다고 해서 엄청나게 성능 퍼포먼스가 물론 좋아지긴 하지만 엄청 빨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으로 여러 단계로 실행되니까. 대신에 이제 뭐 어떤 또 장점들이 생기겠죠. 대표적으로 예전에 그 리스크 CPU, 그러니까 리듀스 인스트럭션 셋 컴퓨터의 대표 주자가 모토로라였거든요. 68,000개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인스트럭션 하나는 그냥 인스트럭션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대신에 이 CPU가 제어하는 이 하드웨어 구조가 그런 어떤 설계 변경, 그러니까 설계 변경, 어떤 CPU의 발전이나 어떤 제조 기술의 향상 뭐 고려하지 않는다는 아니지만 그 특정 하드웨어에 아주 그 피트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8비트를 만들면 8비트에 맞도록 딱 그 구조를 거기에 최적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배웠을 때는 리스크 CPU를 보통 그 하드와이어드 타입 CPU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왜냐면은 CPU 내부 구조가 그 CPU 구조에 맞도록 하드웨어 결선으로 다 되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시스크는 속된 말로 하면은 그 그렇죠. 이런 비유가 되겠네요. 아날로그 오피앰프, 아날로그 소자로 개발하는 시스템은 리스크에 해당하는 거고 마이컴을 이용한 시스템을 개발하면은 시스크가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해보면 아날로그 소자를 이용해서 개발한 하드웨어는 변경이 어렵죠. 왜냐면 그 하드웨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아날로그 소자들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가 바뀌기 어려워요. 어떤 뭔가 하드웨어를 바꾼다는 얘기는 그 설계를 다시 다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반면에 마이컴을 채택하면 약간의 성능 변화나 어떤 조건 변화를 그 마이컴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시스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요새 뭐 TI의 DSP라면 이 중간입니다. 리스크도 아니고 시스크도 아니고요. 딱 중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초반에 이게 참 요새는 이런 식으로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게 성능이 필요한 부분 때문에 리스크 구조를 채택하는 것도 있고 어떤 확장성 때문에 시스크 구조를 또 이게 복합적으로 채택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자료처럼 이 CPU가 시스크 타입이네요, 리스크 타입이네요 따지는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복합적인 구조가 요새 마이컴입니다. 그러니까 마이컴조차도 이제 그렇게 단순한 구조가 아니에요. 이제 우선 그렇고 여기에서 좀 유념 있게 봐야 될 거는 그 제가 마이컴이 복합 구조라는 걸 딱 알 수 있는 게 특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시스크 같은 경우는 메모리 참조 연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냥 인텔에서부터 시작한 건데 그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큰 대형 컴퓨터 그러니까 큰 규모의 제어 장치를 개발할 때 쓰는 CPU다 보니까 그 대용량 메모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떤 CPU의 연산 동작이 그 외부 메모리, 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읽고 쓰는 어떤 그런 구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참조 연산, 그러니까 어드레스 참조 연산 기능이 강해요. 근데 반면에 리스크는 메모리 참조 연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연산 동작 자체를 CPU 내부에서 레지스터 같은 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로드 스토어 구조라는 게 뭐냐면은 외부 기억 장치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내부에서 막 연산을 해요. 그 결과를 다시 기억 장치에 담습니다. 그게 리스크 구조라는 거죠. 근데 시스크는 아예 그냥 내부 레지스터가 적고 연산 동작 자체를 외부 기억 장치가 마치 내 메모리인 양 쓰는 거죠. 그래서 읽고 쓰고 연산 동작 자체가 외부 메모리랑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 TI DSP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CPU 안에 DSP 그 내부 안에 굉장히 많은 레지스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지스터의 데이터를 기입했다가 그러니까는 리드, 모디파이, 수정, 라이트 할 수 있는 명령어도 있고 외부에 있는 기억 장치 혹은 물리적으로 외부에 있진 않지만 요새는 반도체 그 제조 기술이 좋아서 하나의 칩 안에 CPU랑 메모리가 같이 탑재돼서 하나의 소자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구조는 CPU와 메모리가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메모리 맵디드 CPU라고 부르는데 그런 DSP는 소자는 하나예요. 그래서 마치 리스크처럼 보이는데 내부에 그 탑재된 메모리가 마치 시스크 구조처럼 돼 있어서 메모리 참조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복합 구조예요. 단순하게 시스크다 리스크다가 아니라 그 각각의 장점을 다 따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메모리 장치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메모리 장치의 종류라고 해서 여기서는 기능별로 일단은 분류를 했네요.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캐시 이렇게 있는데 아직 DSP 쪽, 그러니까는 마이컴 쪽 소자에는 캐시를 채택한 건 못 봤어요. 뭐 TI가 아닌 다른 회사는 또 모르겠는데 우선은 그 델피노 제품군의 28335에는 캐시가 없어요. 또 이제 캐시가 들어가면 또 이게 약간 좀 달라지거든요, 구조가. 캐시가 없고요. 캐시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나오니까 그냥 일단은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하는 걸로 하고 우선은 기능에 따른 그 메모리 장치 종류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기억 장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 디램이 많이 사용된다. 딱 이제 느낌이 오죠. 디램은 다이나믹 램의 약자인데 전원이 꺼지면 휘발이 됩니다. 그래서 전원이 켜져 있는 동안에만 메모리로서 동작을 하고 대신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아마 CPU의 내부 동작 속도만큼 빠르거나 그거 다음으로 빠르네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중시되는
메모리 장치죠. 보조 기억 장치는 여기서는 이제 주기억 장치보다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는 프로그램과 데이터 저장되는데, 전원이 꺼져도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소자들을 이제 이렇게 지칭하죠. 딱 보면은 그 HDD,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SD, MMC 다 뭐냐면 전원이 꺼져도 어떤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그 기억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이런 메모리조차도 약간 기술이 좋아져서 뭐 F램 뭐 이런 거, F램 같은 경우는 이름은 램인데 동작은 마치 플래시나 그 롬처럼 동작하거든요. 그래서 동작 속도는 램이랑 비슷하면서 동작 특성은 마치 플래시랑 비슷한 소자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경계가 조금씩 무너질 거라 생각하는데 좀 참고는 하세요. 실제 지금 TI의 그 MPS 430에 그 F램을 채택한 소자가 있어요. 그 CPU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도 예전처럼 단순하게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이런 개념도 많이 희석이 될 거고, 뭐 딱 이게 절대적인 어떤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그 D램은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날아가고 되게 속도가 빠르고 뭐 이제 그런 특성이 있고, 보조 기억 장치는 그러니까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대신에 뭐 느리고 용량이 크고 뭐 이런 특성이 있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25페이지는 좀 중요해요. 이게 제가 학부생들 가르쳐 보니까 이런 내용을 안 배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배웠는데 자주 안 봐서 그런 건지 잘 모르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 우선은 메모리를 하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요새는 뭐 요 자료에서는 하이브리드 메모리라고 설명돼 있긴 한데, 이 중간 성격의 메모리가 있어요. F램이라고. 일단 그런 걸 뺀다면 휘발성 메모리, 전원이 꺼지면 정보가 날아가요. 휘발성 메모리, 그러니까 램, 보통 램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메모리가 있고요. 비휘발성 메모리는 전원이 꺼져도 그 정보가 유지되는 메모리,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휘발성 메모리는 대표적으로 D램이랑 S램 두 가지가 있고요. D램은 원래 메인스트림용으로 많이 썼던 건데, 뭐 요새는 마이컴에서조차도 채택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뭐 이거를 꼭 메인스트림 CPU용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요새는 좀 우습네요. 요새 뭐 지금 TI 델피노 최근에 나온 28347 계열도 익스터널 메모리로 SD램을 붙이거든요. SD램은 그 D램의 한 종류입니다. D램은 용량이 작은 초창기 제품 모델인데요. 지금은 이게 이제 계속 발전해서 그 SD램, 음, DDR램, DDR3, DDR4 뭐 이렇게 막 숫자가 붙죠. 그래서 그 D램은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약자고, SD램은 싱크로너스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D램의 종류예요. 여하튼간에 D램이라는 건 동작하려면 클럭이 필요하거든요. 특이하게도. 그래서 그런 메모리고요. 일반적으로 인베디드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거는 SRAM이죠. 그 TI 델피노의 메모리 맵을 보면 그 내부 메모리 맵에 SARAM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싱글 억세스 SRAM 뭐 이런 약자로 불러서 SA SRAM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SRAM입니다. 스태틱 램. 그래서 스태틱 램 SRAM은 클럭은 필요하지 않고요. 어드레스 정보와 읽고 쓰는 제어 신호, 데이터 버스만 있으면 됩니다. 동작은 굉장히 간단한데 그 간단한 동작을 유지하려다 보니 그 소자가 많이 필요해요. SRAM이라는 어떤 기억 장치를 만들려면
우리가 그 FET나 트랜지스터 같은 소자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작아요. 반면에 D램은 소자가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단 소자를 적게 쓰다 보니 한 비트의 정보를 유지하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해가지고 D램은 그 나중에 나오지만 그 메모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따로 붙어야 돼요. MMS나 MMC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모리를 관리하는 컨트롤러가 이 데이터, 그러니까 D램에 저장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리프레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읽었다가 다시 써줘야 돼요. 정기적으로 한 번씩. 그런 뭐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휘발성 메모리다. 비휘발성 메모리의 선두주자는 롬이죠. 리드 올리 메모리. 지금은 거의 보기 힘들긴 한데 그 유리창 달린 세라믹으로 된 큰 소자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건 거의 없어졌죠. 왜냐하면 전기식으로 지울 수 있는 메모리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EEPROM이나 플래시라는 게 나왔습니다. EEPROM과 플래시의 차이점이 뭐냐?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도 이거를 뭐 그냥 뭐 구분 없이 쓰다 보니까 여하튼 간에 두 개 다 뭐냐면 정기적으로 썼다 지웠다가 가능한 소자입니다. 굳이 차이점이라면 요새는 그 차이점이라고 말하기도 뭐한데 EEPROM은 그 원래 롬에서 파생된 롬을 개선한 소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EEPROM을 쓰려고 해도 12V나 약간 특수 전원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게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EEPROM이랑 플래시랑 동일해요. 구조 자체는 사용법이 동일합니다. 마치 그냥 이 롬에다가 프로그래밍 하듯이 그냥 막은 아니지만 여하튼간에 그런 동작이 되고요. 플래시는 정기적으로 해도 그냥 뭐 리드 라이트가 다 되는 소자예요. 근데 이 필요는 롬에서 파생됐지만 플래시는 애당초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쓰고 지우는 새로운 형태의 메모리로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노 타입에 있고 낸드 타입에 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회로 배울 땐 EEPROM은 수명 제한이 있었어요. 원래 롬이라는 것 자체가 수명 제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정 그 메모리 셀에 데이터를 기입하면 그러니까는 고압, 그러니까 회로 전원에 비해서 고압이란 뜻이에요. 고압 신호를 가해서 그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도록 그 셀의 특정 부분을 태우거든요. 그래서 그 거기에 충전된 전하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거를 썼다 지웠다는 게 수명 제한이 있었어요. 이 비룡 같은 경우에 실제로 롬이라고 부르는 유리창 달린 그 소자가 수명 제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개선이 돼서 나온 게 플래시예요. 플래시는 뭐 애당초 나올 때부터 뭐 만회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10만 회, 100만 회 막 이렇게까지 그냥 기입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뭐 거의 사실은 무한대죠. 100만 회 썼다 지웠다 할 일이 거의 없어요. 뭐 인베디드의 내부에 있어가지고 썼다 지웠다 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여하튼간에 EEPROM과 플래시는 정기적으로 썼다 지웠다가 됐는데 태생적으로 EEPROM이 플래시보다는 썼다 지웠다의 기입 한도가 훨씬 더 낮아요. 근데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서 그래도 뭐 10만회, 100만회 갑니다. 플래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 뭐 명확하게 나누기가 요새는 많이 어려워요. 그냥 요새는 그냥 퉁쳐서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면 전원이 꺼져도 지워지지 않고 썼다 지웠다 동작도 거의 100만회 이상 되고 쓴 데이터의 데이터 유효 연수도 뭐 예전에는 뭐 몇 년이었는데 요새는 뭐 20년 막 이렇게 되니까 뭐 거의 오래 쓰죠. 거의 오래 씁니다. 거의 오래. 그렇다고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메모리 장치의 종류에서 바이오 틸이더라고요. 이 발음 보니까 난 바이오 타일인 줄 알았더니 바이오 틸 메모리라고 휘발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속도는 SRAM이 뭐 빠르죠. 예, 굉장히 빠릅니다. 대신에 이제 그 빠른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 무엇이냐, 그 로직이 좀 커요. 커가지고 이게 대용량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용도는 캐시라고 되어 있는데 캐시 아니고 주 메인 메모리로도 많이 써요. 인베디드에서는. 가격은 비싸요. 예, 비쌉니다. 디램에 비하면 엄청 비싸요. 한 50배에서 200배 이상 비쌉니다. 그리고 디램은 뭐 저렴하죠. 저렴한 대신에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그냥 저절로 지워져요. 그래서 특수한 메모리 관리 컨트롤러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가격이 싸고 용량이 커서 많이 쓰죠. 비휘발성은 EEPROM이랑 플래시가 있다 뭐 있는데 EEPROM이든 플래시든 비쌉니다. 하고 낸드 타입은 USB에서 많이 쓰는데 저렴하죠. 근데 저기 단점이 있어요. 그 데이터를 쓸 때 특정 부분, 그러니까 뭐 한 바이트 쓰기 이게 안 돼요. 한 블럭을 그냥 통으로 써야 됩니다. 약간 그런 단점이 좀 있긴 한데 대신에 EEPROM이나 노어는 특정 번지의 데이터를 쓸 수 있어요. 마치 메모리처럼 SRAM이나 DRAM처럼 해서 좀 편리하죠. 대신에 이제 비싸고 뭐 등등등 뭐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넌 바이오틸 메모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C 언어를 좀 공부하신 분이시면 아시겠지만 C 언어 약어 중에 그 예약어 중에 그 어떤 메모리 번지에 바이오틸이라는 예약어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얘랑 관계 없어요. 여기서는 메모리의 특성이 휴발이냐 아니냐에 대한 설명이고 C 언어에서 바이오틸이 붙은 그 어떤 정보가 CPU나 마이컴에 어떤 영향을 가는 고정적인 정보가 아니라 그냥 휘발성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있다,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C 언어 할 때도 훨씬 이해가 되죠. 뭐 랜덤은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아, 뭐 다른 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맨 윗줄이 제일 중요하네요. S램은 전원에 인가된 상태에서만 데이터를 유지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램은 마이컴 입장에서는 항상 지워줘도 되는 데이터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C 언어를 짠다면 그 인스트럭션 명령어를 여기다 저장하면 안 되겠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왜냐면 전원이 꺼지면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램은 연산 데이터나 우리가 C 언어 나중에 배우는 스택 같은 임시적 데이터를 관리하는 메모리로 씁니다. 뭐 D램과 S램. 이 자료가 그암 프로세서 설명하는 그 과목으로 돼 있어가지고 약간 D램이랑 S램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네요. 그 암은 아무래도 요새는 뭐 인베디드 타입도 있어서 그렇긴 한데 원래 암 자체가 약간 좀 메인스트림급, 그러니까 규모가 큰 시스템에 사용하는 CPU다 보니까 기본 메인 램을 S램보단 D램을 많이 써요. 우리 휴대폰 같은 경우에 암코어 쓰는데 요새 지금 올해 연도에는 4기가가 약간 추세잖아요. 4기가 바이트. 그렇죠? 그러니까 4기가면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SRAM으로 4기가바이트 구현하려면요. 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부품이. SRAM은 용량이 아무리 커도 소자 하나에 뭐 한 16메가나 32메가바이트 나올까요? 굉장히 여튼간에 제약이 있어요. 근데 D램은 소자 하나에 뭐 32메가, 뭐 512메가바이트 이런 거 우습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 차이가 확 나죠. 우선 그렇고요. 한번 내용을 쭉 보시면 되는데 있네요. 여기 적어 있네요. 그 2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리플래시와 충전이라는 부분. 예, 그게 지금 제가 말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리플래시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지워지거든요.
억세스 주기는 D램이 느리고 SRAM이 빠르다. 사람들이 오해하시는데 이게 D램이 굉장히 빠른 줄 아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느려요. D램의 최고 동작 클럭 속도가요, SRAM보다도 느리거나 같습니다. SRAM 동작 속도가 생 로우로 그냥 100메가는 그냥 나오거든요. 요새는 더 빠른 거는 100메가 이상도 나와요, SRAM은. 근데 대신에 그렇게 동작하려면 PCB 설계나 이런 게 엄청나게 잘 돼야 되긴 하는데 D램은 느려요. 뭐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D램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D램 소자를 구현하다 보니 CPU와 메모리 사이에 물리적 거리가 깁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 차이에 의한 타이밍 오차로 인해서 그 무작정 빠르게 설계를 못해요. 물론 무작정이 아니라 가능한 빠르게 동작하도록 PCB나 회로 설계를 하지만 워낙 많은 소자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알고 계시면 되고요. 회로 구조는 단순하고 복잡하다. 회로 구조는 내부 반도체 소자 설계면을 얘기한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SRAM은 그러니까 성능 퍼포먼스 위주로 설계된 메모리이기 때문에 어, 뭐 복잡합니다. 그 내부에 IC가 그 IC란다. 그 FET는 TR 같은 그런 반도체 어떤 부품이 많이 필요한 거죠. 칩 크기가 작다 크다. 소자가 SRAM이 소자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거 당연히 큽니다. 소자가 많이 들어가니 비싸겠죠, 당연히. 예,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고요. 용도는 캐시 메모리, 일반 메모리로도 써요. 우리 인베디드 CPU에서는 뭐 예를 들어 32KB, 뭐 한 512KB, 엄청 크죠, 사실은. 그런 것도 메인 CPU로 써요. 엄청 큽니다. 2833으로도 안에 내장된 SRAM 사이즈가 기억이 안 나네요. 200 몇 킬로바이트인데 토탈 쳐봐야 얼마 안 됩니다. 아니 30 몇이었나? 얼마 수십 킬로바이트예요. 얼마 안 커요. 그래서 SRAM 정도 사이즈만 돼도 인베디드 영역에서는 여튼간에 엄청나게 큰 메모리고 충분히 다 활용한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메모리 시스템 구조. 이 구조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아마 암 자료이기 때문에 약간 좀 큰 메인스트림을 기반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 DSP는 TI DSP라고 하면은 이거 전체가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고 요게 D램 부분이 물론 요새 최근에 나온 DSP 보드는 D램 연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통칭 그냥 SRAM을 주로 쓰니까 그냥 SRAM이라고 치죠. SRAM이 돼 있고 이 메모리 제어기라는 부분이 이 프로세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MMU 그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이랑 메모리 지역이랑 따로 붙어 있는데 이거를 퉁쳐서 그냥 MMU나 MMC라고 보시죠. 일단은 이건 약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플래시 메모리나 SRAM은 어드레스 버스나 데이터 버스가 그냥 병렬로 쭉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2비트 어드레스다라고 하면 플래시에 어드레스 신호가 32개가 연결돼야 됩니다. 데이터도 32개가 연결돼야 돼요. SRAM도 마찬가지입니다. SRAM이 어드레스가 20개다. 그러면 어드레스 신호가 20개가 연결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경우 중간에 아무것 없이 어드레스랑 데이터가 그냥 로우 상태로 풀로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 그런 경우에도 메모리 제어기가 필요해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는 D램입니다. D램은 소자 하나에 메모리 용량이 엄청 크거든요. 하니까 어드레스를 32비트, 32개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어드레스랑 데이터를 따로따로 연결할 수도 없어요. 너무 용량이 커서. 그래서 나중에 그 D램이나 SD램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어드레스랑 데이터 시그널이 서로 커먼 가는 그 같은 버스를 사용해요. 같은 버스를. 그래서 어떤 때는 데이터가 오가는 버스고 어떤 데는 어드레스가 오가는 버스인데 어드레스 라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드레스도 반씩 쪼개서 이제 뭐 뱅크 위에 뱅크로 한번 갈 때가 있고 밑에 어드레스 라인으로 갈 때가 있고 데이터 라인으로 그러니까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중간에 MMU라는 게 디램 같은 그 휘발성 메모리를 그 메인 CPU로 채택하는 CPU는 단순한 메모리 재우기도 있어야 되지만 MMU도 있어야 돼요. 이게 약간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메모리에 따라 이런 게 CPU에 들어가야 된다. 네, 뭐 그런 거 좀 아시면 되고요. 우리 28335에는 캐시가 없습니다. 요번에 새로 나온 거에 캐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뭐 캐시가 있다면 좋은 거예요. 근데 캐시가 있다고 쳐도 사용자가 프로그램 짤 때는 인식하지 못해요. 이건 하드웨어적인 구조거든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이렇고 여기서 그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할 중요한 개념은 메모리라는 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D램, S램, 플래시 어떤 거든 관계없습니다. 반드시 제어 신호가 필요합니다. 제어 신호가 뭐냐? 데이터를 쓸 거냐 말 거냐. 혹은 거기에 어떤 클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클럭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플래시 같은 경우는 레디 같은 게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프로그래밍하는 경우, 그러니까 플래시에 어떤 데이터를 영구 기입하려면 일반 쓰기 속도보다 훨씬 느립니다. 그 동작을 할 때는. 그래서 동작이 완료될 때까지 약간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관리하는 레디 신호 같은 게 약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어 신호들이 필요하고 당연히 어드레스가 필요합니다. 그 번지, 어떤 주소를 가리키는 어드레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또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어 시그널,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라고 부르죠. 제어 시그널은 수량이 워낙 작아서 버스라고 안 불러요. 게다가 제어 신호들이 서로가 다 다르거든요, 동작이. 근데 어드레스 버스는 어드레스 신호들끼리 다 어드레스라는 주소, 번지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냥 어드레스 버스라고 부르죠. 데이터도 마찬가지. 데이터 버스. 그래서 D램이나 SRAM이나 플래시나 다 이 주소라는 거가 아주 중요해요. 그 특정 데이터를 지칭하기 위해선 그 어드레스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CPU가 어떤 데이터를 쓰거나 읽으려면 반드시 주소가 먼저 발생돼야 됩니다. 1번. 그 다음에 제어 신호가 발생돼야 돼요. 2번. 그 다음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캐시가 나왔네요. 캐시 설명은 간단하게 할게요. 왜냐면은 현재 이 강좌가 그 델피노 28335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28335엔 캐시가 없어요. 그래도 우선은 좀 알 필요는 있으니까요. 왜냐면은 암 코어로 된 마이컴, 인베디드 마이컴도 있고 우리가 일반 컴퓨터도 CPU에 캐시라는 게 있거든요. 뭐 알면은 좋잖아요. 우선은 우리가 C 언어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C 언어가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뭐 다른 언어도 비슷하겠지만 어 이거를 이제 동작을 분석을 해보니 두 가지인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인스트럭션 실행되는 그게 특정 블럭별로 반복 실행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이제 인스트럭션이 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1번부터 1000번까지 있다고 치면 프로그램이 1번부터 1000번 쭉 실행되는 게 아니라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 번 실행되는 거야. 그러다가 100번에서 200번까지 또 여러 번 실행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제한적인 국한적인 메모리 번지에서 이게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게 많다. 그러다 보니까 어, 제한적인 시간 범주 내에서요 동일한 데이터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파이프라인 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매번 매 순간 서로 다른 동작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비슷한 동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게다가 비슷한 데이터를 취급할 경우도 많고 그 비슷한 데이터를 취급하는 명령어들조차도 특정 사이즈 내로 제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CPU를 고속화하는 방법을 이제 찾은 거죠. 뭐냐면 CPU랑 메인 메모리 사이에 그 메모리를 하나 더 가지고 캐시라는 메모리 독자적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얘가 중간에 계속 CPU랑 메인 메모리 사이에 오가는 데이터를 계속 조장을 합니다. 조장을 하다가 같은 번지에 같은 데이터가 이렇게 오간다. 예를 들어 딱 그런 거를 발견하면 히트라고 표현하는데 메인 메모리로 가는 동작을 하지 않고 중간에 이 캐시에서 그 동작을 가져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제한된 메모리 영역에서 동일한 명령어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메인 메모리에서 읽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CPU가 캐시에서 읽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시가 계속 그거를 중간에도 관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효율이 있느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이 자료에는 그것까지는 없지만 보통 인텔 CPU 같은 경우에 히트 레이트라고 부르는데 적중률이 뭐 거의 90% 가깝다고 90% 이상, 94%뭐 이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동일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동일한 명령어를 계속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캐시라는 또 메모리를 통해서 고속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에 이 30페이지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내부 CPU의 제어 장치는 엄청나게 고속입니다. 여기는 200메가로 되어 있지만 지금 실제로 TI 델피노 2833호도 내부 동작 클럭이 200이란다. 그 150메가로 동작하고 인스트럭션 실행 속도가 지금 28346 제품군은 300메가로 동작하죠. 내부 코어가. 그리고 최근에 나온 28376T, 376S 이런 거는 내부 코어가 200메가로 움직입니다. 여기 데이터랑 똑같이 CPU도 아닌데 요새는 뭐 인베디드 마이컴 속도가 그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내부 속도는 엄청 빠른데요. 외부 메모리는 CPU보다는 느려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CPU가 아무리 빨라도 그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느린 놈한테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CPU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는 느리고 연산 속도는 빠르고 이랬다는 거죠. 근데 중간에 캐시가 있으면 이제 CPU랑 캐시는 200메가로 동작하고 캐시랑 메인 메모리 사이는 이제 느리게 동작을 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성능 향상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메인스트림 CPU에서 이렇다는 거고요. 실제 우리 지금 TI DSP나 아마 뭐 다른 회사도 다 마찬가지인데 오른쪽 아니 왼쪽 구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는 CPU랑 버스랑 메인 메모리 클럭이 다 CPU 속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그 음, 버스 타이밍을 조절하는 게 약간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는 CPU보다 메모리 동작 속도가 약간 더 느린 건 있어요. 왜냐면 중간에 웨이트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외한다면 왼쪽 거 구조인데 하나의 칩으로 인베디드 돼 있다 보니 그 캐시가 없어도 왼쪽 것만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성능을 얻죠. 게다가 파이프라인 동작하기 때문에 CPU가 메인 메모리에서 약간 데이터를 늦게 가져온다 하더라도 실제 실행되는 결과는 마치 200메가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31페이지.
예, 그쵸. 뭐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목적이야 그거죠. CPU가 어떤 명령어, 인스트럭션이나 데이터를 최대한 뭐 빨리 리드라이트 하는 게 목적인 거고,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캐시에 가는 메인 스트림에서 가져와야 할 명령어나 데이터가 캐시에 존재하면 히트, 존재하지만 아니면 페일인가 무슨 뭐 용어가 있어요. 캐시 미스네요. 캐시 미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여튼에 적중함에 있는 히트입니다. 여튼간에 해서 항상 적중하진 않아요. 실패도 한다. 근데 그러한 아까 CPU의 C 언어 프로그램 구조 때문에 히트 레이트가 생각보다 높다는 거죠. 90 몇 %씩 나오니까. 뭐 일단은 그렇다는 거고, 쓰기 동작 라이트 스루는 이겁니다.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캐시 없는 거예요. 아마 캐시의 개를 저장하는 동작, 라이트 스루입니다. 근데 단 캐시라는 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요. CPU랑 메인 메모리 중간에 버퍼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CPU 모르게 동작하는 거예요. CPU가 마치 캐시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트 스루, 그러니까 쓰기 동작 있다가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스루라는 용어가 생긴 거고요. 라이트 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메인 메모리에 억세스 하려고 하다 보니 캐시에 그게 있는 거예요. 하면은 그냥 캐시에서 그냥 바로 데이터를 써버리는 뭐 이런 동작입니다. 나중에 뭐 캐시 달린 CPU나 쓰면은 좀 보겠네요. 여튼 뭐 이런 용어들이 있으니까는 한번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하고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 CPU에서 사용되는 로지컬한 버추얼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변환. 어, 약간 좀 확장된 기능일 수가 있겠는데 메인 스트림 CPU에서는요. 그 이 버추얼 어드레스가 뭐냐면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게 인베디드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그 인텔 CPU를 예를 들게요. 인텔 CPU가 32비트, 64비트잖아요. 근데 32비트 CPU 같은 경우엔 2에 32가 4기가입니다. 4기가 용량, 어드레스 사이즈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밖에 우리가 컴퓨터 메인 메모리에 4기가 워드. 워드라는 거는 CPU가 취급하는 최대 데이터 사이즈를 얘기해요. 그래서 4기가 메모리에 그 램을 달았다고 치면 어드레스 번지가 0부터 2의 32승 마이너스 1까지만 가능한 거죠. 이거를 피지컬 어드레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인텔에서 이 CPU가 발전하다 보니까 운영 체제를 이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운영 체제 개발이랑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윈도우가 실행이 되면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실행되는데 만약에 피지컬 어드레스 가지고 이 프로그램들을 제어하게 되면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약간 생각을 바꿔서요. 피지컬 메모리인데 마치 각각의 프로그램들이요. 그 0번지부터 시작된 것처럼 실행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1기가 메모리를 사용하고 파워포인트가 1기가를 사용한다고 치죠. 그러면 피지컬 메모리만 쓴다면 0에서 1기가까지는 워드, 1기가에서 2기가까지는 파워포인트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운영체제가 좀 약간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메모리를 이렇게 피지컬 어드레스 기준으로 제어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버추얼 어드레스라고 해서 물리적으로는 0에서 1기가, 1기가에서 2기가까지 프로그램은 존재하지만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어드레스는 관리되는 어드레스를 0에서 워드도 0에서 1기가, 파워포인트도 0에서 1기가에 있는 것처럼 중간에 한번 변화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좋잖아요. 편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워드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자는 내 프로그램이 어느 번지에 저장될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항상 0번지부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걸로 보일 거잖아요. 그런 기능을 이제 운영체제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암 코어와 관련된 재료다 보니 암에는 리눅스나 인베디드 어떤 OS, 그러니까 그 리얼타임 OS, RTOS, OS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OS가 중간에서 실행되는 어플이 직접적으로 메모리를, 그러니까 피지컬 어드레스를 쓰지 않고 중간에 한번 변환된, 그러니까 메모리를 매핑한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피지컬 어드레스를 보는 게 아니라 항상 0번지부터 시작되는 어드레스를 보는 거죠. 그리고 운영체제는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보는 그 버추얼 어드레스 0번지부터 시작되는 주소를 피지컬 어드레스에선 자기가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임의로 변경을 해서. 그래서 그런 기능을 여기선 MMU라고 정의했네요. 만약 MMC라고 했다면은 요런 거 말고 또 아까 말했듯이 그 D램이냐 S램이냐, 그러니까 그 중간에 물리적인 신호를 변환하는 컨트롤러도 MMC라고 부르거든요. 뭐 일단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뭐 아시면 되고요. 메모리 보호 기능은 뭐냐? 네, 이렇게 되면은 버추얼 어드레스랑 피지컬 어드레스를 나눠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항상 0번지부터 보이거든요, 주소가. 그렇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내가 그 예를 윈도우라면은 뭐 프로그램을 한 1000개 실행시켜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왜냐하면 피지컬 어드레스는 그 1000개가 각각이 1기가씩 메모리를 쓴다면 뭐 1테라 뭐 메모리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메모리가 실행이 되면은 이제 이게 순차적으로 안 쓰는 프로그램들을 메모리가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줘야 돼요. 그런 속이거나 더 이상 실행되지 못하게 그런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텍션 기능들이 들어가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MMU는 이런 거구나. 아마 이게 보려면 나중에 그 암코어로 된 인베디드 CPU 보시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있을지 진짜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런 개념까지 들어간다면 향후 저는 이제 이런 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향후에. 왜냐하면 요새 반도체 기술이 좋잖아요. 이미 시장에 하나의 칩에 암코어랑 SDRAM 한 512MB 이렇게 들어간 CPU들이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512MB예요. 내장 어드레스 크기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가 리눅스 OS 같은 거를 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중간에 이런 메모리 관리 이런 게 필요해요. 또 이런 하드웨어를 구현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아직 리얼타임용 컨트롤러 시장에 이런 게 탑재된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향후에는 더 이런 게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고 34페이지는 메모리 제어인데 이렇게 참고만 하세요. 근데 아까 그 제가 그림에서 설명했던 건데 우리가 메모리를 억세스할 때는 이렇게 어드레스가 발생되고요. 제어 신호가 발생되고 데이터가 오갑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를 만약에 쓰는 신호네요. 요때 요 기간에 이 데이터가 실제 메모리에 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메모리를 억세스하는 동작에도 전자적 신호가 굉장히 많이 구동이 되고 있어요.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드레스. 그죠? 어드레스는 메모리 장치에 어느 영역을 읽어 올 것인가 결정하는 부분이죠. 예, 그런 거고. 요거를 아셔야죠. 일단은 1KB 메모리는 1024개거든요. 보통 1000개가 아닙니다. 2의 승수로 계산되다 보니까 그냥 1000개라고 하는데 그냥 1000개. 그래서 1KB는
10개의 어드레스 신호가 필요합니다. 10개의 어드레스 버스가 어드레스 버스가 10개의 어드레스 시그널로 되어 있는 거죠. 1MB는 2의 20승이에요. 그래서 어드레스 버스가 20개의 어드레스 시그널이 필요합니다. 4기가는 2의 32승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이런 경우라면 어드레스 시그널이 32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SRAM이나 플래시 같은 경우는 어드레스 버스나 데이터 버스가 이렇게 쭉 펼쳐진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용량을 크게 증가시키기가 어려워요. 일단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